네, 반갑습니다. 끝장에게 노선생입니다. 오늘은 회계 순환 과정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회계 기초들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회계의 순환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표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요 그림은 우선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래 발생이고요. 두 번째, 이 거래가 발생이 되면 분개를 해야 됩니다. 분개는 어디에다가 하느냐면 분개장이라는 곳에 하고요. 그리고 이 분개장에는 날짜별로 분개가 됩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분개라는 것은 그 날짜에 있었던 거래를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는 차변에는 뭐 적고 대변에는 뭐 적고 분개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것들을 이게 다 적는 그런 작업들을 말하고요. 자, 그렇게 적은 것들은 계정 과목별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장부 이름은 모든 계정 과목들이 모여있는 원장이라고 해서 총 계정 원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는 이제 계정 과목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부입니다. 그래서 분개장에 날짜별로 적혀있는 거래들을 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총 계정 원장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결산 절차라 함은 보통은 뭐 월말 혹은 뭐 반기말 혹은 연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결산 절차는 그림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절차가 있고, 두 번째는 본 절차가 있고, 세 번째는 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거래, 분개장, 총계정원장, 결산 절차 이런 식으로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래에서 분개장으로 넘어갈 때는 분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이 가기 전에는 전기를 해야 되고, 요런 말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회계에서는 주요 장부 혹은 장자에다가 제가 괄호를 쳤죠. 장자에다가 괄호를 쳤습니다. 요 말은 주요부 이렇게 생략해서 부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은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뭐 중요한 장부다. 이 두 개만 주요 장부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가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실 부분이 뭐냐.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 회계 순환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보세요. 회계 순환 과정에서 거래를 식별해야 되고, 분개를 해야 되고, 전기를 해야 된다. 자, 보시다시피 요까지가 위에서 말했던 어디까지냐면, 자, 위에서 거래 발생부터 여기 총 계정원장까지 있죠. 거기가 바로 풀었었을 때는 이렇게도 풀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이 바로 결산 절차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요 뒤에 부분들이 전부 다 결산 절차입니다. 요렇게 끝까지 다 요까지 재무제표 작성 여기까지가 전부 다 결산이에요. 그래서 결산을 좀 또 풀었었거든요. 사실 뭐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 안에도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요 안 속에도 각각 또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래도 이론 시험이다 보니까 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나오는 게 이제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해서, 일단 시산표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하고요. 수정 전이니까 이제 수정을 했겠죠. 수정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하는 순서를 보시면 수익 비용이 먼저 마감이 되고요.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입니다. 그리고 집합 손익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결산 때 나오는 손익계산서를 마감할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 비용 계정에서 요 집합 손익계정 마감까지 요까지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그러면 올 한 해에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단기순이익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본안에 이제 넣어서 내가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보시다시피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다라는 말 보이세요? 이건 이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마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요거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당장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요 회계순환과정 풀어 적은 거는 지금 당장 외우시지 마시고 읽어만 보시고요. 2급 시험 목적으로는 위에 있는 요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그림을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십시오. 지금 잠깐 멈추시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암기를 꼭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를 일단 또 풀어볼 거거든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회계의 순환 과정과 관련해서는요. 우선은 1번, 2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1번, 2번. 1번, 2번을 먼저 풀게요. 자, 다음 중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죠. 우선 1, 2, 3, 4번 전부 다 거래인식은 똑같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도 똑같네요. 그럼 이제 가운데 거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거는 아까 순서를 기억 좀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분계장, 총계정원장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요. 시산표 같은 경우는 아까 결산에서 예비 절차에 있었던 건데 이거는 뒤에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에 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거래인식, 그 다음에 분계장, 총계정원장까지 순서 기억하시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순환 과정이 4번, 여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시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방금 제가 그림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제대로 외우셨다면 네, 이게 좀 보기가 좀 이상하게 돼 있네. 보세요. 나가 앞에 있고 가가 뒤에 있네. 자, 여기가 분계였고요. 여기가 전기였습니다. 그거에 따른다면 가가 전기가 되고 나가 분계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그럼 5번 문제 그리고 7번 5번과 7번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5번과 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계정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네요. 우선은 아까 전에 제가 손익계산서 계정이 먼저 마감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의 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네요. 요건 아직 우리가 결산의 본 절차가 뭐가 있는지를 아직 제대로 안 배웠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답부터 알려드리고 결산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본 절차는 항상 마감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됩니다. 3번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보시면 결산 절차라고 여기 뒤에 있거든요. 요 뒤에 부분. 그러니까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를 펼쳐주시고 거기에 보면 결산 절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결산 절차는 아까 전에 큰 그림부터 다시 올라가 볼게요. 큰 그림에서는 어디서 나왔냐면 요 큰 그림 맨 오른쪽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결산 절차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예비, 본, 보고서 작성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요거 암기하는 방법은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자, 시산표. 예비 절차는 시산표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절차는요. 마감. 이 마감이 일단은 키워드입니다. 마감이 일단 키워드고요. 마감하는 순서는 손익계산서 개정부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개정 이 순서대로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은 재무제표라는 거를 작성하는 걸 말하죠. 재무제표는 우리가 5가지를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건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 그리고 등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이란 말로도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뭐 재무상태표 작성 이렇게 말하더라도 결산 절차 중에서 보고서 작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결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회계상의 거래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 자, 경영활동에 의해서 자산부채 요거 체크할 부분 자산과 부채가 증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요거는요 재무상태표 개정 이야기 하네요. 됐죠? 두 번째 수익 비용이 발생된다. 이건 손익계산서 개정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 보세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죠. 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수익과 비용 그 해 동안 그 한 해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이만큼 벌었어. 단기 순이익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닦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본에 다시 넣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자본에 넣어서 재투자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얘네들은 다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익은 플러스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에 플러스 요인 플러스를 시키고요. 비용은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에는 마이너스의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좀 뭐 그런 게 이제 거래에 대한 뭐 예였습니다. 이렇게 정의였습니다. 정의.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당구장 표시 2개를 좀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거래가 아닌 예, 그리고 거래인 예,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건 암기하십시오.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거래가 아닌 예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다, 물건을 주문하다,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하면 아니고요. 계약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 만약에 if입니다. if. 만약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가 됩니다. 그럼 앞에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냥 계약만 했으면 거래가 아니고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거래다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화재, 도난, 분실로 인해서 나의 자산이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회계에서는 이런 것도 거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났는데 이거 거래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나의 자산이 감소가 된 거래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 종류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거래를 또 종류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3가지의 거래가 있는데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나눕니다. 요거는 분계를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분계를 했을 때 차변에도 재무상태표 개정, 대변에도 재무상태표 개정이 나오면 요거를 교환거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거래는, 손익거래는 뭐냐면 손익계산서 거래가 차변이든
대변이든 하나만 나온다면 손익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혼합거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섞인 거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문제 풀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고 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우리 끝장회계는 철저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요. 안 나오는 거 안 합니다. 쓸데없이 안 나오는 거는 뭐 그냥 전공 수업 때나 이럴 때 두꺼운 책 가지고 하시는 거고, 우리는 딱 시험에 특화된 수업이기 때문에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총 16문제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 어쨌든 뭐 대표 유형만 위주로 해서 풀어봅시다. 우선 2번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를 모두 고르시오. 거래인 걸 찾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거래 아니면 X입니다. 자, 키워드는요, 채용은 거래가 아니랬죠. 두 번째, 보세요. 키워드 주문도 거래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800만원을 무이자할부로 구입하다. 자동차를 구입했으면 나에게 자동차라는 자산이 생기겠죠. 요거 맞습니다. 무이자할부는 외상으로 사도 거래로 보는 거죠. 외상 거래니까. 그 다음에 차량의 휘발유 5만원 주유하다. 요것도 맞습니다. 요거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차에 기름 넣으면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요, 라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 페이지는요, 3번, 4번, 6번, 7번, 3, 4, 그 다음에 6, 7, 요거 이렇게 푸시면 돼요. 풀고 이제 수업 들으세요. 자, 거래가 아닌 것은, 이젠 아닌 것은이죠. 자, 1번 보세요. 지붕이 소실되다. 나의 자산이 감소잖아요. 거래 맞아요.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이 있었는데, 어음이 있었죠? 부도 처리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이라는 자산이요, 없어진 거잖아요. 이것도 거래가 맞습니다. 세 번째, 불에 전소되다. 이거 화재거든요. 화재가 되어서 나의 기계장치,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거래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답은 4번인데, 왜 4번이냐면 용역을 체결하기로 하다. 뭔가 왔다 갔다 한 거 없죠. 사라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없고 그냥 약속만 구두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가 아닌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계속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본금으로 현금을 출자하다. 이거는 이제 투자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거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여러분 뭔가 사고 팔다가 아닙니다. 항상 사고 파는 것도 거래가 되겠지만 나의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우리는 거래라고 하고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거래라고 한답니다. 이제 그걸 기억 잘 해주시고, 우리 거래 8요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거래인 것이에요. 근데 그 요소에 늘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거래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차입금에 대해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다. 자, 앞에 뭐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나왔고 토지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일단 빌려 오려고 담보 제공한 거잖아요. 아직 토지 내 거거든요. 담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돈 못 갚으면 네가 가져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제공한 것만으로는 거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기에는 보통 예금이 지급되었다라면 돈이 나갔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화재. 나의 재고자산 다 사라졌네. 이거는 거래죠. 3번도 거래입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 6번. 다음 거래 내용에서 총 계정원장에 기록될 수 있는 거래로 옳은 것은, 이 말은 그냥 다 풀렸고 그냥 거래가 맞는 것은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앞에 말은 그냥 이래저래 수식하는 거니까 의미 없어요. 1, 2, 3, 4번 키워드 주문, 계약, 파손, 채용입니다. 답 찾아보세요. 파손이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7번 보시면 거래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자, 거래의 종류는 아까 전에 제가 교환 거래가 있었고 손익거래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물론 다 섞이면 이제 혼합거래가 되는데 교환거래와 손익거래를 이 둘의 차이를 좀 잘 아시면 돼요. 교환거래는 차변, 대변 모두가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손익거래는 아무 때나 비용이나 수익이 있기만 하면 된다. 차변이든 대변이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 말은 차변이나 대변을 봤을 때 비용이나 수익이 있냐 없냐 가지고 교환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보세요. 1번부터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잘 보세요. 아직 우리가 분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계 배우신 다음에 다시 이 문제 푸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자, 현금 출자하다. 현금은 여러분 자산이고요. 출자라는 말은 자본입니다. 이거 그냥 자본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일단 비품 외상으로 구입하다. 연결. 비품은 자산이고요. 내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돈 갚아야 되겠죠? 부채입니다. 지금 뭐 하는지 요 뽑아내는 것만 잘 보세요. 세 번째 급여 현금으로 지급. 급여는 여러분 비용이죠. 지금 1, 2번에는 수익과 비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3번에는 비용이 나왔네요. 답은 3번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거 3번이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 그 다음에 1, 2, 4번도 3개월 후 상환하기라고 차입하다. 그냥 빚이 생겼네. 돈이 생겼고 1, 2, 4번은요. 여러분 교환거래죠. 교환거래. 그러니까 교환거래냐 손익거래냐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과 대변을 본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 있나 없나를 찾아본다. 일단 그렇게 있으면 손익거래, 수익과 비용이 없으면 교환거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혼합거래는요. 일단 분계를 했을 때 차변에 요소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대변에 요소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하나는 재무상태표 계정이면서 하나는 손익계산서 계정이면 혼합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개념 자체는 크게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손익거래이면 수익과 비용이 있다. 그 사실만 기억하시고 구분하실 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풀고 뒤에 아마 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있을 거예요. 8번에 있네요. 8번, 10번, 일단 12번 풀겠습니다. 8번, 10번, 12번 8번, 10번, 12번 일단 풀게요. 자, 거래 종류가 날짜별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9월 5일, 9월 7일 분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9월 7일부터 할게요. 한 줄짜리 분계니까요. 보시면 소모품 B 보이시죠? 이거 비용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이나 비용이 있으면 그거 손익거래를 했죠. 그래서 얘는 손익거래 확실합니다. 아, 근데요. 9월 5일 분계 보세요. 차변 요소가 현금 하나 있고요. 대변에는 두 개가 있죠. 요때 이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한쪽 변에, 차변이든 대변이든 간에 두 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 줄 되는 것만 보세요. 딱 봤는데 수익이나 비용이 하나 있고, 그러면 재무상태표 계정도 하나 있으면 혼합거래가 되거든요. 자, 봅시다. 단기대여금, 뭡니까? 자산. 재무상태표 계정이네. 이자 수익 뭡니까? 수익. 재무상태표 계정이지. 섞여있지? 요 두 변에 섞여있죠? 한쪽 변에. 그럼 얘는 혼합거래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선에서만 기억하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9월 7일 분계처럼 한 줄짜리 분계입니다. 그럴 때는 수익이나 비용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만 보세요. 있으면 손익거래. 아무것도 없다? 교환거래.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9월 5일 분계 보세요. 대변에 두 줄로 되어 있죠. 그 두 줄을 보세요. 딱 봤는데 재무상태표 계정 하나, 손익계산서 계정 하나가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얘는 혼합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재무상태표 계정으로만 돼 있으면 재무상태표 계정만 있으니까 교환거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만 있으면 또 그 손익거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읽어내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까지는 교환거래, 손익거래라는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면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용어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이런 말을 써요. 뭐 비슷한 거죠. 요 교환거래 찾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환거래라는 용어보다는 어쨌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계정으로만 돼 있으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는 거래이면 되고요. 만약에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면 안 돼요.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면요, 요건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못 써요.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미치겠지. 됐죠? 그럼 이런 문제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익 비용을 찾으세요. 자, 보세요. 가를 먼저 보시면, 자, 잠깐만요. 택배가 왔어요.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택배가 왔어.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0번. 네, 10번부터 하겠습니다. 제 책을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택배가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 계정 과목들을 한번 보시면 상품을 매출하고 라는 말 보이세요? 요거는 우선 수익입니다. 수익이 일단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운임이란 말 보이시죠? 얘는 물건을 팔다 보니 발생한 운반비거든요. 운반비. 얘는 이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친다?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당사에 매입운임을 지급하다. 요거는 잘 보세요. 상품이라는 자산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운임을, 여기 있는 운임은요,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계를 적어 볼게요. 분계를 한번 적어 보면 상품 그리고 현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야 돼요. 요건 분계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분계할 때 이야기 드릴게요. 분계를 한번 제대로 배우신 다음에 요 문제 보시면 뭐 이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나는 맞습니다. 여기서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 나는 맞습니다. 나는 맞고, 그 다음에 토지의 재산세. 자, 다는 재산세고 라는 취득세거든요. 둘 다 일단은 세금입니다. 세금. 둘 다 세금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재산세는 내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매년 이렇게 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무슨 이야기랑 비슷하냐면 나에 아까 보세요. 상품을 매입할 때 요거 있죠. 여기 자산을 취득할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약간 이런 약속을 해놨어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은 그냥 일단 그 자산으로 처리해라.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라. 그래서 아까 상품이라 처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라도 보세요. 토지라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라는 비용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다. 취득할 때 발생한 돈이니까 요것도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 마라. 그냥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왜 비용을 왜 자산으로 처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비용 처리할 거예요. 비용 처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자산 처리하겠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답은 나와 라가 되겠습니다. 나와 라가 돼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하겠습니다. 12번. 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이게 보세요. 앞에 거랑 어떻게 다른지 문제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봤을 때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 이야기예요. 손익계산서에 우리 정의가 뭐였냐면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그러면요, 차변이나 대변을 봤을 때 수익이나 비용 둘 중에 하나만, 어디든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 푸실 때도 수익과 비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다. 여러분, 요거는 계정 과목을 따로 안 배웠습니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요럴 때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수익 계정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이득이잖아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만큼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 계정으로 봅니다. 답이 1번에 벌써 나왔어요. 답이 벌써 1번으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2, 3, 4번은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뭐 수익과 비용이 없어요. 외상매입금, 어음, 지급, 대여금, 그 다음 기업주 개인이 사용하다. 이런 거. 기업주 개인이 차입금을 대신 지급하다. 지금은 분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요령 위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계를 배우시게 되면 요 문제 다시 안 풀어보실 때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5번, 16번 하겠습니다. 15번, 16번. 자, 15번, 16번. 자, 거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중 오래인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보이세요? 상품, 현금, 매입이거든요. 요거는 우선 간단하게 한번 분께 적어 드릴게요.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냈죠?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거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하다 보이시죠?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나한테는요, 여러분, 현금이 생기겠죠. 현금. 그 다음에 차입하였으니까 대변에 차입금. 물론 이렇게 기간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이 나와 있어야 돼요. 뭐 1년 이내 이러면 단기잖아요. 1년 이후 이러면 장기거든요. 근데 이건 단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간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공제하다라는 말 보이시죠? 요거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급여가 나갔어요. 그래서 급여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세를 공제한다라는 말은 직원이 내야 될 소득세 세금을요, 회사가 급여를 줄 때 미리 떼잖아요. 미리 내가 떼고 받잖아. 우리가 일단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죠. 근데 이 회계라는 것은 근로자 입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가 떼서 너에게 급여만 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뗀 세금을 회사는 뭐라고 처리하냐면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내가 네 낼 세금 예비로 내가 받아 놓을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요 말은 이제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까요? 부채 계정이 발생한다? 그럼 부채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단기 차입금도 부채고, 예수금도 부채네. 오케이, 맞습니다. 재고자산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은 상품입니다. 재고자산의 종류는 또 재고자산 이론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우선 상품은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금 계정이 발생한다. 예수금 요 보이시죠? 예수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 계정이 발생한다. 보시면 수익 계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 하겠습니다. 16번 외상매입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 중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죠. 우선 보세요. 계정 과목 이름이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이 적혀있고 대변 적혀있죠.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얘는 부채입니다. 부채. 여러분, 부채의 자리는 원래 대변이 자리인 건 아시죠? 이렇게 적었을 때 재무상태표 제가 그때 한번 그렸잖아요. 이렇게 차변 자산, 대변 부채, 자본 이렇게 적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부채의 자리는 대변이거든요. 대변. 그러니까 지자리에 기입되는 거래라고 했잖아요. 지자리에 기입된다? 이거는요 증가입니다. 증가.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녹화도 하고 실시간으로도 하고 있어요. 녹화도 하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변에 이렇게 기입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증가되는 거래를 찾으시면 돼요. 외상매입금이 증가되는 거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외상매입금은 물건을 외상으로 샀을 때 부채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요 네 가지 거래 중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산 거래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1번 외상으로 매입을 하였다. 답은 1번입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키워드만 체크하겠습니다. 환출, 할인, 그 다음에 어물 발행하여 지급. 요거는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는 빚이 다 갚아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시산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시산표. 교재, 여러분 교재는 네, 이쪽에 있네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주요장부와 보조원장 그리고 시산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장부 보조원, 이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회계 순환과정 그림했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주요장부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장부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주요장부는 분기장과 총계정원장이다. 이거 1차적으로 좀 기억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주요장부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장부가 사실은 예전에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매번 얘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요장부만 기억해라 혹은 주요부만 기억해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시험에서 보조원장과 보조기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주요장부는 암기하세요. 주요장부 2개잖아요. 주요장부 2개는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키워드 잘 보시면 보조원장에는 원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죠. 총계정원장 제외입니다. 위에 총계정원장 제외고요. 그러니까 원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은 다 보조원장이라고 일단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상품 재고장 보이시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뭐 여러가지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회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조원장에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보조기입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조기입장은 그 이외의 것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랑 그 위에 시산표 등식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산표가 뭐냐면 시산표는요,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생겼잖아요.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생겼고요. 손익계산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자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비수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요 두 가지를요 하나의 표로 합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산, 부채, 자본,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다라는 걸 기초 때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수익, 비용. 수익 빼기 비용은 당기순이익이다 해가지고 제가 뭐 수익 요거 다시 보세요. 수익은 요따만 하고 비용은 요 정도 된다.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얘도 차대가 일단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표를 하나로 합친 거를 시산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산표에는 현금, 외상매출금과 같은 자산도 있고요. 외상매입금과 같은 부채도 있고 자본 보이시고요. 비용, 수익 다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 표는 왜 만드느냐 하면 이 표를 딱 만든 다음에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산표 요거 할 때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키워드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시산표는 대차 평균의 원리 요 키워드가 같이 나와야 돼요. 대차 평균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항상 일치한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치 안하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약간 오타가 있어서 고쳐야 될 게 있는데 외상 매입금 금액을 여기서 12만원으로 좀 고쳐주세요. 우선 요거는 12만원입니다.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 자, 그러면은 요 시산표 1년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현금부터 보십시오. 현금부터 한번 보시면, 자, 합계 부분이 있고 잔액 부분이 있어요. 합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잔액 보이시죠? 자, 현금은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산이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어야 됩니다. 자, 차변에 있는 요 25만원 보이시죠? 요거는 이번에 25만원만큼 현금이 증가했었어. 그 다음에 대변해 보세요. 합계 24만원이죠. 그리고 내가 쓴 돈, 나에게로부터 감소된 현금은 24만원이야. 그럼 얼마가 남겠습니까? 여기 만원 남겠지. 자, 그리고 특징 하나 더. 자산은 차변 계정이죠. 그래서 잔액이 항상 차변에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외상매출금도 자산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상매입금 잔액이 대변에 있겠지. 부채니까 자본금 부채, 비용 잔액 차변, 수익 대변. 그냥 그 자리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 그걸 기억하셔야지만 요걸 이제 잔액의 위치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한 풀어 봅시다. 30페이지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씩 볼 건데, 우선 1번, 2번, 4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우선 1번부터 볼게요. 다음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틀리게 작성된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죠. 우선 뭐 이거 한번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녹화방송 보시는 분은 잠깐 멈추시고 하시고, 아닌 실시간으로 보신 분은 바로 하겠습니다. 자, 틀리게 작성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일단 잔액이 차변에 있으면 되겠고, 얘도 자산이니까 차변. 외상매입금은 아까 뭐라 했어요?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틀렸다는 거예요. 답은 외상매입금 3번.
부채는 잔액이 차변에 남을 수가 없지. 빚은 빚이 있다 이러면 대변에 적잖아요. 근데 빚이 다 탕감됐다 이러면 아예 없는 거잖아. 제로잖아. 그러니까 차변에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다음 내용에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결산의 예비 절차 중에서 총계정 원장의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키워드 보세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작성하는 표는 뭐냐? 아까 제가 뭘 했어요? 시산표를 했잖아요. 그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으냐 틀리냐 뭐 그런 거니까요. 그래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있느냐 없느냐를 좀 잘 봐주셔야 돼. 있는 경우는 뭐냐 혹은 없는 경우는 뭐냐거든요. 자, 잔액 시산표는요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차변의 합계 금액과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합계 금액이 항상 일치한다라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일치가 안 되는 것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럼 1번부터 읽어볼게요. 거래 전체에 분계가 누락되었다. 요거는요, 차변에도 아무것도 안 넣고 대변에도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차대 금액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따로 없겠죠. 이거 모르는 거지. 둘 다 안 넣었잖아. 그래서 요거는 찾을 수 없어요. 두 번째, 한 거래를 같은 금액으로 이중으로 분개했다. 이거는요, 차변에 넣고 대변에 넣고를 두 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못 찾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차변에도 두 번, 대변에도 두 번. 똑같은 금액이 같잖아요. 이것도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분개 시, 대차 금액을 다르게 넣었다. 이거는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차변에는 100원 넣어놓고 대변에는 50원 넣었다? 그럼 이걸 표에서 딱 열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차변이 크고 대변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금액이 중요해요. 그래서 분개 시 대차 계정 과목은 뭘 넣든 간에 어쨌든 금액이 지금 같기 때문에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과 8번 풀겠습니다. 5번 8번 요거 하겠습니다. 자, 시산표 작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또 있는입니다. 자, 1번 100만원에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정기적금, 지금 계정 과목만 다르게 적었잖아.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 못 잡습니다. 두 번째, 20만원의 현금 잔액이 부족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잡손실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요거는요, 그냥 계정 과목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잖아요. 금액상에는 아직 아무런 이유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 잡아요. 오케이? 시산표에서는 금액 차이만 잡을 수 있어요.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 그것만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출장협의로 판명된 15만원의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요걸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 대체라는 말은요, 바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 바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액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정 과목을 못 잡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을 보세요. 기말 대손 충당금은 10만원으로 잡았는데 차변에는 보세요. 대변에는 10만원, 차변에는 만원. 금액이 다르죠. 이런 거 잡습니다. 답은 4번. 자, 시산표는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르다면 잡아내고, 금액 이상 없고 다른 게 문제가 있으면 못 잡아냅니다. 자, 그 다음 8번 등식 중 잘못 계산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선 시산표 등식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산표 등식 이야기만 좀 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론 부분 있죠? 이론 부분 다시 올라가서 네,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부분, 아까 합계잔액 시산표에 시산표 등식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죠.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 5가지를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적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차변 계정은 차변에 적습니다. 자산과 비용은 차변 계정이죠. 그 다음 부채와 자본, 수익, 대변 계정들은 대변에 일단 이렇게 적으세요. 적었죠? 자,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을 잘 보세요. 자산, 기말 자산이고요. 부채, 기말 부채고요. 자본만 기초 자본이네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시산표 등식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다. 차변 계정은 자산과 비용이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 됐죠? 그래서 먼저 적는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의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는 기말이 적히고 자본은 기초가 적힌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만 하세요. 지금은 기억하는 법만 아시면 돼요. 이거 이따가 또 필수 계산 문제 한번 해보시면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등식 중 잘못된 것은 요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뺀 것이다. 이거는 네, 우선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맞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거 여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뒤에 나올 건데 나온 김에 한번 간단하게 적을게요. 기초에 만드는 재무상태표는 기초재무상태표라고 하고 기말에 만드는 재무상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1월 1일 시점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도 자산, 부채, 자본 요것도 이거는 이제 12월 31일 시점이겠죠. 이 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자, 요게 요 부분이 기초 자본이고요. 요 부분은 기말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1월 1일 날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12월 31일까지 뭐가 생기냐면 버는 돈, 수익이 생길 것이고 쓰는 돈, 비용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불렀냐면 단기순이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단기순이익 1년 동안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이거든요. 요거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요거 그냥 닦아 쓰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요 자본에 이렇게 합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초자본, 내가 처음에 기초에 자본금으로 들고 있던 돈이 있었다. 그리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단기순이익이 남았다. 그걸 또 자본에 넣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기초자본에서 수익 더하고 비용 빼면 기말자본이다. 요건 맞는 말입니다. 요건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자산은 기말자산은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기말자산 얘거든요.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맞죠? 더하기 기말자본 하면 맞거든요. 근데 뭐라 써있는지 보세요. 기초자본 더하기 단기순이익이란 말 보이세요? 이거 아까 배웠던 말이잖아요. 얘 자체가 뭐냐면 기말자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기초자본에다가 단기순이익 더하면 기말자본 된다. 아까 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자본 여기 또 나왔고요. 기말자산에서 그 다음에 기말부채를 뺀다. 맞습니다. 부채를 뺀다. 맞습니다. 그럼 답은 일단 뭐 4번인데 뭐가 틀렸냐면 아까 시산표 등식이에요. 요게 이제 기초가 돼야죠. 이런 식으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뭐 장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부 관련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일단 다 풀을 거예요. 자,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주요 장부죠.
아까 주요 장부는 기억하자 했습니다. 3번입니다. 분계장,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자, 회계상의 모든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입하는 장부는 뭐냐라고 하는데 답은 분계장이고요. 여기 이제 날짜별로 모두 기입하는 거고요. 2번, 3번은 특징을 한번 보세요. 매입, 처죠, 여러분. 매입은 매입한, 처는 거래처란 뜻입니다. 그 키워드가 나와야 돼. 매입한 거래처. 이게 키워드가 나와야 돼. 매출처는 매출한 거래처겠지. 현금 출납장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고. 자, 두 번째 보조 원장 나왔네요. 아까 제가 보조 원장의 키워드는 원이랬잖아요. 원. 근데 원자를 1, 2, 3, 4번 보기를 찾아보시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총계정 원장은 주요 장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보조 원장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원자 안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하나, 상품 재고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회사는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3번, 4번은 그냥 보조장부가 되는 거예요. 보조기입장 이런 식으로. 순서가 아까 주요장부, 보조원장, 그 다음 보조장부 혹은 보조기입장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십시오. 13번 보세요. 매출하고 거래처별로 이 두 개 합치면 매출처 원장 이렇게 찾으시고 됐죠? 매입하고 거래처별로 하면 매입처 원장 그렇게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점표를 사용한다. 자, 여러분 3점표가 뭔지부터 왼쪽에다 작게 적을게요. 3점표는요 입금점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출금점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점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이제 3점표라고 부르고요. 입금점표는 어떤 거래에만 적을 수 있냐면 입금, 나에게 현금이 들어온 거래만 적는 점표고요. 두 번째 출금점표는 출금, 나에게로부터 현금이 나간 거래만 적을 수 있는 점표고요. 대체점표는 그건 전부 다, 이것저것 다, 전부 다, 나머지 전부 다, 나머지도 넣을 수 있고 입금, 출금 거래도 다 넣을 수 있는 점표가 대체점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1번 한번 보세요. 이제 바르게 나타낸 것은인데 올바르게 고쳐볼게요.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다. 지금 현금 받다 보이시죠? 얘는 입금점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대체점표에 넣어도 되지만 3점표를 쓰겠다라는 말은 현금 받은 거는 확실하게 내가 입금점표에 쓸게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금점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다. 지금 보시면 어디에도 현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맞아요.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4번도 이제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직원의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갔잖아요. 출금 전표입니다.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출금 전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로 봤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동현당당에서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내 입장에서는 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현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줬다 이러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을 쓸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내 입장에서는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현금 들어왔으니까 요거 입금 전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에 보시면 그 필수 개선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칠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분계 연습할 거예요. 분계 연습.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분계를 일단 다 한번 제가 다루어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론을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론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실무도 좀 나갈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제가 간략하게 적어 드렸었던 그 그림이에요. 여기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2급 전산회계 2급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요건 무조건 기억하세요. 요 그림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기초 재무상태표는 1월 1일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자, 차변 기초 재무상태표 보시면 여기 자본만 보세요. 자본 1월 1일의 자본, 요거 기초 자본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12월 말의 자본, 기말 자본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거는 자본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이 뭐였냐면요,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은 더하는 거고요, 비용이 발생하면 이건 빼는 거죠. 자본이 증가 감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은 단기 순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났으면 그냥 이것만 더해도 상관없어요. 혹은 순손실이 났다, 이 말은 수익보다 쓴 돈,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순손실이라 부를 수 있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죠. 기초자본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실 게 뭐냐면 추가 출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추가 출자액이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자본이 이제 투자받은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본을 늘리겠죠. 돈을 투자받았으니까. 그래서 추가 출자액은 기초자본에다가 더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인출금은 뭐냐면 기업의 개인 그 사업주 있잖아요. 우리 기업의 뭐 사장님이라고 하든지 기업주라고 하든지 이런 사장님이 회사 돈을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인출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해야 되고, 요거는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인출금이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일단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1번 문제도 풀 거긴 한데 이건 제일 마지막에 풀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풀 거고, 우선 2번을 먼저 풀게요. 2번부터 한번 보세요.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멈추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선 기초자본부터 해서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T 계정을 2개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T 계정 하나, T 계정 둘, 그 다음에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숫자 보이시죠? 기초 자본 800,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은 블랭크 가고요. 부채, 기말 부채 900, 그 다음에 기말 자본도 블랭크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손실 잘 보세요. 손실입니다. 요렇게 넘어갈 때 손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까 뺀다 했잖아요. 빼세요. 이렇게. 그러면 7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말 자산 어떻게 될까요?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을 더하면 1600 되잖아요. 더하면 되지. 됐어요? 자, 그럼 답을 찾아보시면 답은 1번이네요. 쉽죠? 요거는요, 그림 꼭 암기 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림 암기 안 하고 그냥 막 머리로 풀라고 하면 안 풀립니다. 꼭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 이제 4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과 7번 풀어볼게요. 4번과 7번. 요령은 다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령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묻는가 보자. 추가 출자액을 물어보네, 이 문제는. 자, 여기다가 T계정 2개 그릴게요. T계정 하나, T계정 둘. 자, 기초자산부터 나오네. 그럼 그대로 적으면 돼요. 430, 기초부채 200,
기말 자본 바로 나오네. 기말 자본 530. 그 다음에 총수익, 그 다음 총비용 나왔죠. 요거는 여기서 기초자본에다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총수익은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더합니다. 100만원 더하고요. 그 다음에 총비용은 뺍니다. 마이너스 50만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 보세요. 수익과 비용을 결론 지어보면 즉 플러스 50만원의 당기순이익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선은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T 계정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초자산 430에서 기초부채 200을 빼시면 230만원이 기초자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초자본 230이다. 그리고 기말자본 530이다. 이 둘 사이에는 얼마 차이가 나야 됩니까? 애초에 얼마 차이가 나야 되냐면 300만원의 차이가 애초에 나야 된다. 애초에 300만원의 차이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이거 지금은 산수입니다. 이거 뭐 중학생들 산수예요. 그러니까 300이 차이가 나야 된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겠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당기순이익 50만원이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250만원만큼은 왜 증가했느냐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추가 출자액을 물어봤잖아. 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이해 안 되시면 위에 그 이론 부분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제가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다음 7번. 요것도 이제 뭐 결국 다 그림이거든요. 자, 그림 갑니다. 기초 기말 자산부터 나오네. 적혀 있는 대로 가시면 돼요.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그 다음에 총비용도 나와 있고 당기순이익도 나와 있네. 자, 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요 둘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 좀 올릴게요. 수익 더하기 수익과 빼기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요거를 다 합치면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8만원. 이거 뭐 적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근데 비용은 또 마이너스 20이잖아요. 20이다. 그럼 수익은 얼마였길래 뭐 그렇냐? 이건 정보 보시면 돼요. 비용이 20이고 당기순이익이 8만원이면 수익은 28만원이었겠지. 산수입니다. 그러니까 28만원에서 20만원 빼니까 밑에 8만원이 됐겠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말부터 보세요. 기말 자본이 30만원 되네요. 됐죠? 그리고 기초자본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당기순이익 보시면 원래 22만원의 기초자본이었는데 당기순이익 8만원이 더해짐으로써 30만원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답을 찾아보시면 일단 기초자본이 22만원, 얘랑 얘가 일단 맞고, 그 다음에 총수익은 아까 28만원 나왔죠? 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요거 전부 다 이제 제가 풀기 전에 잠깐 멈추셨다가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요. 이제 8번 하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하고, 이제 이론 부분 마치겠습니다. 자, 8번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계정을 2개 그리시고요. 이렇게 하나, T계정 둘, 이렇게 하시고, 기초자본 50만원 여기 적고, 기말자본 80 여기 적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지금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세요. 3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30 차이 난다. 그럼 이 30은 어디서 나왔을까를 보자는 거지. 먼저 차이를 나게 하는 애가 누가 있냐면 총수익 있었고요. 총수익은 더하는 거, 총비용,
빼는 거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출자액, 추가 출자금 이런 게 있었죠. 출자액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문제는 뭐뭐 나와 있냐면 추가 출자액은 5만원, 총 비용은 마이너스 260이다. 됐죠? 그럼 차이가 어쨌든 30 나야 되거든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이 어쨌든 30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얼마이면 30이 날까 최종적으로 그거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0이니까 25만원 날라면 285만원 돼야 되겠네. 자, 수익은 285만원이 되어야지만 최종적으로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암산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계산기로 해보세요. 계산기로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은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의 종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나왔을 때 지금처럼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개인기업의 기초재무상태와 기초 그리고 기말 손익계정을 보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기말 자본금을 계산해라 라고 합니다. 우선 표 안에 보시다시피 기초재무상태가 있고 기말의 손익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그림을 한번 또 그려봐야 되겠죠. T계정을 우선 2개를 만들겠습니다. 아까처럼 T계정 2개 빈칸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렇게. 자, 기초재무상태를 보시면 자산이 있고요.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비품까지가 자산이에요, 여러분. 얘네들이 다 자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치세요. 합쳐서 총 합계 금액을 계산해 주십시오. 60에 65에 75네. 그러면 75만원이 기초 자산이 되는 거지. 기초 자산. 됐어요? 두 번째, 부채가 있죠.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보이시죠? 2개 부채예요. 합치세요. 그럼 45만원. 기초 부채는 45만원이네요. 그러면 뭡니까? 결론적으로 기초 자본은 30이죠. 자산 빼기 부채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손익을 보십시오. 손익은 수익과 비용을 적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수익, 비용 요것만 보시면 돼요. 총 수익 70에 비용이 50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70은 더하고 비용은 뺍니다. 이 둘 차이는 20이죠. 그죠? 그러면 20만큼 더하면 50만원이 되네요.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사실 요 밑에 요거 자본금이네 이렇게 하면서 하실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초보 단계니까 그냥 수익과 비용 찾아서 적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책의 35페이지에 보면 추가 이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건데 수업 시간에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조금 궁금하신 분은 요거 유튜브에 가셔서 1급 강의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문제만 잠깐 풀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당좌자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회계 이론이거든요. 근데 요거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단연간 강의를 해보니까 처음에 분계를 좀 외우고 하니까 좀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117페이지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그 분계들을 일단 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일단 다 연습을 해보고 좀 페이지 수로 치면은 좀 많아요. 이게 135페이지까지 있거든요. 117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요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씹어 먹고 삼키고 소화 다 시키셔야 됩니다. 요거는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전산회계 2급 붙을 수 있고요. 요거를 못 외우시면 못 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